쿠웨이트에선 너무 야한 그림. 2018년 쿠웨이트 정부는요. 이렇게 외설적인 책을 국민들이 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며 이 책을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이슬람 율법이 조금 보수적이니까 네네. 좀 야하다 싶으면 바로 금서로 들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힌트는 의외로. 근데 사실 옛날이 아니라 요즘이라고 하면 외설적이라고 금서로 지정될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수위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문란해서 이슬람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쿠웨이트에서 금서로 지정된 이 책의 정체. 세계적인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앙 안데르센이 쓴 인어공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인어공주? 아리엘? 사실 또 옛날 동화잖아.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게 2018년도에 새로 지정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야했나? 목소리를 뺏어가고 이런 게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게 야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동화 인어공주가 쿠웨이트에서 금서가 된 이유. 바로 주인공 인어공주의 패션이었습니다. 에? 애들도 다 보는 이 동화책에 주인공이 버젓이 비키니를 입고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내용이 좋은데 그게 금서가 된다는 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어공주 외에도 쿠웨이트에서 다소 황당한 이유로 금서가 된 책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사진이 들어간 백과사전. 요거는 뭐 앞에 인어공주를 듣고 나니까 알겠네요. 아, 근데 예술로 봐야지 그걸. 주요 부위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않은 펄거벗은 상태라는 이유로 백과사전 자체를 금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헐. 아니 근데 사실은 유명한 조각상들이 대부분 이런 이유라고 하면은 애들은 루브르 박물관 가지도 못하겠는데. 아니 저는 심지어 저 다비드상 옆에서 사진 찍은 게 제가 8살 때였거든요. 그러면 쿠웨이트 시민들은 궁금해요. 이 책들이 금서가 된 것에 공감을 하는지. 자, 실제로 쿠웨이트의 많은 사람들은요. 금서를 쌓아올린 사진과 함께 책이 마약처럼 되고 있다. 금서 거래상을 둬야 할 판. 순수한 동화책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의 여성 운동가 샤마엘 알 샤리히는요. 히잡을 쓴 인어공주는 없다. 인어공주의 비키니가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금서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면 금서로 지정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도 아주 화끈합니다. 2012년 5월 초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는요. 우리는 포르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서가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이 책을 도서관 내 퇴출 도서 목록에 올렸습니다. 정말 미국도 감당 못할 굉장히 심한 수위의 책인가? 아니 만약에 늘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아 뭐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 그 주인공은 2011년 출간된 후 50여 개국에 번역돼 1억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 세계 출판기를 뒤흔들었던 에로틱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입니다. 근데 아니 저거를 금지를 했다고? 미국에서? 저게 이제 출간됐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책 싸게가 많이 팔렸어요. 책 싸게. 내가 저 책을 들고 있는 거를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거구나. 전철에서도 딴 책에 가려서 이렇게 보고 막 그 정도 센세이션했어요. 자, 일단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요. 백만장자 사업가 크리스티안 그레이와 문학을 전공한 아나스타샤 스틸의 다소 과격한 사랑을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가 수위가 많이 낮아서 많이 실망들 하셨죠. 오상진의 금서 베스트 10은? 헨리 밀러의 북해기사. 아 이게 내가 어린 마음에 책 서에 꽂혀 있는데 초등학교 때 내가 모르고 그걸 본 거야. 아, 초등학생. 그 묘사가 막 아직까지 생각나. 입에 올릴 수 없는 그 묘사. 자, 우리에게는 영화로 익숙하지만은 영국의 주부 E.L. 제임스의 소설이 원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팬픽으로 썼다가 점점 성인 취향의 색채를 띠게 되고요. 특히 성인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화 빨리 내놔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3만 7천여 개의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에 힘입어 2011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책으로 출간됐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초대박! 급기야 2015년 동명의 영화로도 개봉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소설 속 주인공들이 가학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등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플로리다주, 위스콘신주, 조지아주 등의 도서관에서 퇴출 도서 목록에 오르게 됐던 것이죠. 아까 저기 인어공주도 금서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금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접근 못하게 딱 연령 제한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뭔 소리야. 우리도 작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요.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당 플로리다 도서관 책장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다시 꽂히게 됐다고 합니다. 저주를 부르는 금단의 책. 1999년 미국 미시간주에서는요, 이 책을 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을 우리 아이들이 읽게 할 수 있죠? 또 2019년 미국 테네시주에선 아니 이건 저주를 부르는 책이에요. 아이들을 읽고 악령을 불러내면 어떡할 겁니까? 뿐만 아니라 2000년 영국 켄트, 2007년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저주와 악령을 부른다는 이유 등으로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악령을 불러낸다고요? 신비롭고 이교도적인 어떤 내용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세계 각지에서 금서로 지정한 이 책은 바로 1997년 첫 시리즈 출간 이후 전 세계에서 무려 5억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해리포터 시리즈. 그런데 출판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이며 금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종교학교의 학부모들은 해리포터 속의 마법을 다루는 마법사와 마녀가 아이들을 현혹할 뿐 아니라 마법과 주술에 심취하고 악마를 숭상할 수 있다며 항의했던 건데요.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엔 아브다 케다브라, 크루시오, 임페리오 이렇게 일명 3대 저주 주문이자 금지 주문이 등장하는데요. 2019년 미국 테네시주의 종교학교에선 실제 퇴마사에게 자문을 구한 끝에 책 속의 저주 주문들이 실제로도 저주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 아이들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교내 도서관에서 퇴출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알겠는데 저게 너무 좀 검증도 안 된 얘기잖아요. 사실. 이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SF 이런 거 다 보여주지 말아야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가장 많은 금서 요청을 받은 책으로 선정. 2016년에 미국 시사주간지가 금서주간에 발표한 역대 대표 금서 10권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가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저렇게 공들여 쓴 책인데 이렇게 금서 요청이 저렇게 많으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은요, 네. 금서 목록에 오르는 일은 오히려 대단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라며 쿨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제가 유령을 물리치는 수호신을 불러드리는 주문을 외쳐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저주와 악령 걱정 없이 재밌게 독서하세요.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15위 공개합니다. 뭐뭐뭐 때문에 금지된 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영국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도 금서가 있었는데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친구를 위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린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 그는 기한 내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살 1파운드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나 안토니오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샤일록은 끝까지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해 결국 재판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재판관의 지혜로 샤일록이 패소하고 모두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살을 도려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들이고 심장살을 도려내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 좀 잔인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정답. 네. 이스라엘에서 반대. 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느냐? 베니스의 상인이 금서가 된 이유. 샤일록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안 읽어도 이렇게 알잖아. 이게 당당할 일은 아닌데 좀 이상하다. 뭔가 내가 헛똑똑이 된 느낌이야. 외국의 문학 작품에서 흔히 유대인은 매부리코를 가진 고리 대금업자 혹은 돈밖에 모르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로 등장. 소설 베니스의 상인 속의 샤일록 역시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유대인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유로 베니스의 상인을 교과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금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착한 건 읽었다고 유대인을 영원히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할 학생들이 또 얼마나 될까라고 의심은 들어요. 실제로 1986년 캐나다의 한 학교에서는 베니스의 상인 강의를 들은 뒤 학생들이 한 유대인 학생에게 동전을 던지며 어이, 돈밖에 모르는 유대인 사채업자, 빨리 동전 주워. 이렇게 조롱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품 속 악역과 같은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일이 있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좀 이루어질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조장하는 연애 소설. 독일 최고의 문호인 괴테의 수작. 1774년 발간된 이후 뮤지컬과 오페라, 연극 등으로도 재탄생되며 전 세계를 휩쓴 명작이죠.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아니 이거는 왜 금서지? 이건 용어로도 나왔잖아요. 베르테르 효과. 아 그것 때문에 금서라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작가인 괴테 본인의 실제 연애담을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약혼자가 있는 로테를 사랑하게 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는 애틋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베르테르의 수뇌부를 그린 이 애달픈 연애 소설에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했고요. 당시 남성들 사이에서는 작품 속 베르테르가 즐겨 입었던 푸른 연미복과 노란 바지가 유행,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에 베르테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명문장으로 가득합니다. 절절한 어떤 사랑을 표현한.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로테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게 절절하게 느껴지고요. 그 마음이 막 너무 와 닿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책이 발간되고 이듬해인 1775년 이 책은 금서로 지정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연애 소설이 금서가 된 이유, 바로 이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로테,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탄화는 재워놓았습니다. 지금 12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로테. 로테, 안녕. 안녕.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네. 사랑 때문에. 게다가 이룰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혼자가 있는 또 여성한테 러브레터를 썼으니까 여러 가지의 금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 라이프치히 법정은요.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자살을 조장한다고 판결. 이 책에 대한 인쇄와 영업, 판매를 전면 금지시킨 겁니다. 실제로 177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한 여인이 실연당한 뒤 강에 몸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망한 이 여인의 소지품 중에 이 소설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과몰입의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몰입을 하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 상황이랑 베르테르랑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금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엄청난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독일 최초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등극. 이후에 자살 조장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1787년에 발간된 개정판에는 독자들이 자살을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함께 실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괴테가 이런 효과를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랑의 어떤 절절한 마음이지 자살을 미화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7위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모모의 실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 사령관들은요. 이 책에서 잔인한 나치즘이 생겨난 거야. 사람들이 절대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여성을 불태우고 토막 살해하고 식인까지 하다니 이 책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성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장한다며 이 책을 금서 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뭐지? 아, 이게 내용만 들으면 지금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이 잔혹한 베스트셀러의 정체, 바로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812년 그림 형제가 독일 각 지방에서 수집한 민담을 책으로 엮은 민담집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등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동화들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원작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설공주에서 평소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고 패와 간을 가져오거라. 정말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가엾게 여겨 대신 멧돼지의 폐와 간을 가져왔고요. 그것을 백설공주의 것이라 여긴 왕비는 본인이 직접 먹어치웁니다. 어머나. 또 다른 이야기인 신데렐라에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데렐라가 흘린 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신데렐라의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의붓 언니들에겐 신데렐라의 구두가 너무 작았죠. 그러자 계모는요. 어차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잘라서 구두를 신어. 아우. 하지만 결국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는 복수를 결심. 신데렐라가? 그렇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의붓 언니들에게 비둘기를 보냈고요. 비둘기가 의붓 언니들의 눈을 쪼아서 실명을 시켜버립니다. 이야, 이건 뭐 하도 고운데 완전 고어물이에요? 나는 이거는 와 절대로 난 우리 딸한테 읽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아, 그렇지 못 읽어주죠. 네. 근데 이 그림 형제는 왜 이렇게 잔혹한 동화를 쓴 거예요? 사실요, 이 그림 형제는 그림 작가도 아니고 동화 작가도 아닌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였습니다. 독일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민담을 모았고요. 이 민담에 담긴 언어와 문헌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출판을 했던 겁니다. 민담이 세긴 하지. 그리고 그 후로 45년 동안 7번의 보완과 수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훗날 이 D사에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답게 포장, 우리가 아는 동화 또 애니메이션으로 전하게 된 거죠. 무지막지하게 각색을 했네요. 1857년 1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재판. 미풍양속을 어긴 소설입니다. 문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재판의 화두에 오른 것은 섬세한 문학적 표현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소설 보바리 부인이었습니다. 모바일 부인 이것도 읽으셨어요? 이거는 오늘 19개를 다 읽었는데. 금서 전문가로 저를 이제 그러네요. 이것도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자유연애였죠. 야, 우 기자가 원래 트래블러 고였는데 여행 못 가는 시기가 되니까 금서를 파네. 아니 보바리 부인이 뭐 약간 그 수위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뭐 자유연애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수많은 어떤 부인 시리즈의 원조적인 작품이다. 부인의 조상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10대를 보낸 거야? 아주 왕성한. 1850년대 초 소설가 플로베르는 1848년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들라마르 사건을 소재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약 5년간 영혼을 갈아 넣은 끝에 소설 보바리 부인을 완성한 플로베르는요. 1856년 프랑스의 한 잡지에 보바리 부인을 연재하기 시작했고요. 연재가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출판사와 출판 계약까지 성사하게 됩니다. 당시 뭐 대중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바리 부인의 출간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이 책이 종교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플로베르를 기소했던 건데요. 자,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느냐? 유부녀인 보바리 부인 에마가 레옹과 재회한 뒤 마차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 대목. 이 손님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때때로 멈춰봤지만 그때마다 안에서는 외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됐던 거라는 걸 보니까 너무 앞서간 거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에 비하면 뭐 엄청 이건 표현도 아니죠. 저 당시를 생각해봐. 근데 당시에 이 마차 대목이 노골적인 성애가 묘사됐다고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보바리 부인이 이때처럼 아름다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녀는 환희와 정열과 성공에서 우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추상적이야? 좀 답답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불륜을 저지른 뒤에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니 이거 뭐 대놓고 불륜을 조장하면서 미풍양속을 어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였죠. 자, 이 재판의 결과는 재판부가 문학의 자율성에 손을 들어주며 플로베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이 소송 사건으로 한바탕 유명세를 치른 보바리 부인은요. 오히려 정식 출간이 되자마자 인기 폭발,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요. 현실과 낭만 사이, 통속과 우아함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균형감 있게 그려낸 수작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